지금부터는 김난도 작가가 쓴 천분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세상에 촛발을 내디딘 어른 아이에게 하는 이 책을 같이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난도 작가는 한국 출판 역사상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오른 에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알고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란도쌤으로 알려졌고, 첫 에세이를 펴낸 후 강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태국, 대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고, 중국 아마존닷컴에서 16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국내 에세이 분야 최초로 출판계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 된다는 이 책의 제목들을 보면은 제목 전에 어느덧 어른이 되어 돌아온 제이에게 하는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제1부는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청춘 세상에 나가자. 세 번째 만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네 번째는 생애 반환점에 들어서려는 그대에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책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 이제 흔들리며 어른의 문턱에 선 그대에게 하는 이런 앞부분에 프롤로그가 있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도 또 란도쌤이 많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그 앞부분은 제외하고 당신의 가치라는 소제목 하에서는 살아라, 힘껏 살아라,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는 그래서 인용하고 있는 말을 먼저 인용하면서, 당신은 중요하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형편없는 지경에 놓여 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다. 인간 가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라는 내용 중에서는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귀함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른의 성찰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중요한가? 심지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형편없는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왜 여전히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아직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 속에서는 꼭 돈이나 재능을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종사하는 직업과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과, 내가 한 일로 실제로 몇 명이 영향을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출한 가족의 어머니, 아내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가치 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 세상 누군가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한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당신은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 어느 강연에서 삶을 스마트폰에 비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수록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지는 스마트폰 말이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손안에 스마트폰은 자유자재로 쓰면서 정작 삶이라는 스마트폰으로는 통화만 하려 든다고 야단치면 뜨끔해하는 눈치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궁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에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와 싸우며 노력하고 있다 하고 있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자기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가치 있다. 비록 세상을 뒤집어 놓을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더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하일리 법칙이라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때늦은 후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셰익스피어 여왕에서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용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하일리 법칙은 산업재해 예방이나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한 번의 큰 재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무려 300번의 있을 뻔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작은 징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할 때 주로 언급한다 고 얘기하고 있고,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확실하고 즉각적인 처벌을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처벌은 정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마련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벌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신에 대한 인간의 기도여야 했다. 이런 조금 깨달음을 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너의 성공에 대비하라는 제목 하에서는 어려우면은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은 마지막을 살펴보라는 책은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두 가지다 했는데, 하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꿈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재밌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알겠지만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행이라니 독설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답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모두들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문처럼 외우고 사는 시대다.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정작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꿈은 현실이 되어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된다. 비록 그것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꿈이 남아있지 않는 삶, 그것은 얼마나 맥 빠지는 인생일 것인가. 꿈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다. 인생이란 꿈을 향해 자라는 해바라기 같은 것이니까 하고 참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제목에서는 넌 스스로 몹시 괴롭히는 성격이로구나. 사실 난 지금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열정적이고 과격해. 하지만 고통이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고 시몬 베뮤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지금까지 자신은 어떠한 것에 몰입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였을 때에 자신의 본질이 뚜렷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진실로 사랑하고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탑을 쌓듯이 계속 쌓아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못해 먹겠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다. 내 꿈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재봐야 한다. 막연한 도피가 아니라 명확한 도약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 결정적 순간은 만들어진다. 그 순간을 위해 천천히 서두르며 준비해야 한다. 그 시점까지는 이 말 한마디가 등대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마음에 사표를 품은 직장인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는 햄릿이다. 그 유명한 고뇌의 대사가 바로 당신의 범인이었던 것이다.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성공의 비밀 신발정리라는 제목하에서는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미스판 데어로에가 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명리, 풍수, 사주 등 우리 전통의 강호 철학을 연구하는 조용원 선생이 어느 날 맹자의 대가인 하금곡 선생을 만나 운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금곡 선생은 대운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두세 번의 대운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4가지란 무엇인가? 말이 적어야 한다. 수식어가 적어야 한다. 찰색, 즉 얼굴 색깔이 좋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와 두 번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침묵은 금이다. 귀는 2개가 있는 것은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다. 귀는 닫을 수 없지만 입은 닫을 수 있다 등등 성공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이해가 안 돼. 4번은 납득이 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대운, 즉 커다란 운을 받는 순간인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니 무슨 이 너무 쫀쫀하지 않는가. 꿈을 크게 자라라든지 가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적선을 자주 하라든지 뭐 이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방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곡 선생의 신발 정리와 같은 맥락이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를 거두는 마음이 모든 성공의 요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은 수신의 힘이다. 신발 벗어놓는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이나 수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대운을 받지 못한다. 맞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방이 깨끗해지던 바로 그 무렵부터 내가 고시페인에서 대학원의 모범생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신문에서 매우 재미있는 기사를 봤다.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피자 시장에서 점포수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스터 피자 정우영 사장의 경영 철학에 관한 얘기다. 우리 사원은 신발을 정리하자입니다. 허식이 아닌 겸손, 진심과 정성, 이것이 초인류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스 피자가 2008년 업계 1위를 한 뒤 사내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는 이 사원이 조용원 선생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큰 성공의 비밀이 역시 아주 작은 데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 학자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것은 작고 사소한 디테일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것은 평생의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의 총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독은 나의 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대는 하찮고 가련한 것들과 너무 가까이서 살아왔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어른의 불치병이다. 원래 고는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이고 독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이라는데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어른이 되어 삶의 무게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존재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것이니 사실 고독은 어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고독의 시간이다. 홀로 스스로를 대면하는 시간, 오직 그 시간만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찰하게 한다. 고독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도움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단단하고 올곧게 세울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다. 고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꼿꼿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단절의 두려움을 이긴다. 고독은 힘의 셈이다. 당신의 외로움을 사랑하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슬픔이라는 데서는 이 봄 나는 아픔 끝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삶의 여백은 그 값어치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도 괜찮다는 사실을, 행복은 무조건 많이 성취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비해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행복 이퀄 기대분의 성취이다. 이 공식에 의하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성취를 크게 하고 또 분모에 해당하는 기대를 작게 하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멋진 가방을 살 때, 승진했을 때, 시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운동에서 상대를 이겼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즐거움과 쾌감을 결정한다. 바로 행복 공식의 분자가 커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파민의 이제 문제점은 한 번 반응한 자극에는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킨다. 그런 건데, 반면에 마음이 편안할 때, 명상할 때, 숲속을 걸을 때, 햇볕을 쬐일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나른한 행복이 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때 나온다. 우리가 꾸준히 행복하려면 도파민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른바 세로토닌적 삶이다. 행복하려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조화가 중요하다. 감사 없는 성취는 고단하고 성취 없는 감사는 무력하다. 성취의 열망과 감사의 수구탐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참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결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방을 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영리한 선택, 화려한 예식, 내세울 만한 조건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결혼은 자기와 배우자의 인생을 배려하며 책임과
너그러움을 차곡차곡 쌓으며 천천히 만들어가는 기나긴 여정이다. 기쁨과 좌절의 시계추를 오가며 차츰차츰 행복의 진폭을 키워가는 쉼없는 과정이다. 하고 이게 잔잔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결핍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여기는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결핍은 희망을 품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고 최준영 결핍을 즐기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어야 오래 산다.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 말이 맞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고 지병이 있던 다른 한 분은 팔순에도 골프를 즐기며 사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도 만약 관리가 필요한 지병이 있었다면 그래서 밤새워 담배를 몇 갑씩 피우며 바둑 두는 일 따위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랬다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일찍 홀로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건강이 밉다. 그래도 나는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사람은 병이 있어야 오래 산다고. 참으로 뼈아픈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뼈아픈 얘기입니다. 20대 초반 사내 녀석들의 의지란 재떨이에 부스러지는 담뱃재만큼이나 유약했다. 부끄럽게도 나도 아우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피웠다. 사람은 무엇이든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법인가 보다 하고 있고, 젊었을 때의 건강은 어느 정도 타고나가는 것이지만 어른이 되면 건강은 상이고 질병은 벌이다.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를 보여주는 성적표인 셈이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그 노인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은 쾌락의 이다다. 병은 쾌락의 이다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지병은 몸 앞에 겸손을 가르친다. 꾸준한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지병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삶은 겸손해질 줄 아는 자들에게 분명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부분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지병은 무엇인가? 당신의 결핍은 무엇인가? 그것을 겸손함으로 감사하느라. 그때 비로소 그대의 지병과 약점은 장수와 성공의 장애가 아닌 비결이 된다. 나는 오늘도 마음에 쓴다. 병이 있는 사람은 장수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고. 지금까지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김남도 작가의 이 작품을 깊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의미 있는 내용들 위주로 우리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나이가 많더라도 이런 교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